오늘은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 모시고 이 부동산 경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경매는 리스크가 많은 투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 싸움을 하는 투자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경매를 할 때 어떤 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경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수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부동산 경매는 기존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함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일수 대표와 함께 하시면서 이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죠. 대표님,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 시간에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경매를 할 때 가장 조심을 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를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낙찰금 외에 추가로 보증금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를 하면 시세보다 비싸게 취득을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없죠.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세 가격이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게 내가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하면 사실 경매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아파트나 구분상가 등과 같은 집합 건물은 입찰 전에 미납관리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미납관리비. 이 미납관리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시간 동안 공실이 돼 있으면 아파트든 어떤 상가든 이 미납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을 수 있으니까 미납관리비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미납관리비가 실제 판례에서 일부가 승계가 돼요. 낙찰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미납관리비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임차주택의 경매 낙찰에 따라 소멸이 된다. 네, 이게 기본이죠. 기본인데 다만 여기를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후순위 임차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모두 낙찰금으로 변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한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임차인의 권리,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는 매각 절차상 모두를 통해 소멸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우리 얘기했던 대항력인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인수한다. 자,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자,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주의를 해야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서 배당을 받겠다. 낙찰금으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으나
다시 철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낙찰자한테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배당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요구는 했는데 이 낙찰 가격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낮아서 보증금 배당액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그러면 내 보증금을 다 받아야 나가는데 낙찰금이 이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됐으면 낙찰자는 그 나머지 미배당금을 한해서 다시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정일자 여부. 예, 확정일자,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이 세 가지가 다 돼 있어야 낙찰 금액에서 배당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에 참여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조세채권, 임금채권, 공과금 이런 것들이 배당 순위가 임차인 순위보다 먼저 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당해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런 것들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런 당해세로 인해서 일부만 받는다 그러면 그 못 받은 금액 또한 낙찰자는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되지 않거나 부족하더라도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경매 물건을 찾거나 투자하려면 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거나 이런 물건을 찾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보다 안전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아니면 유료나 무료 사이트들이 요즘에 많이 있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거를 열람할 수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해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자, 확정일자, 보증금 금액, 배당을 했으면 배당 요구일자,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 말소가 되지 않는 권리, 그리고 기타 여러 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 보고 투자를 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전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미납관리비를 우리가 확인하라고 했죠. 미납관리비 확인. 왜냐하면 승계가 되니까, 일부가 승계가 되니까 경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관리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집합 건물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여기에 속하죠. 네, 여기에 속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판례 내용을 좀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유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유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 그러니까 낙찰자죠.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 부분은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관리비도 전용, 공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용은 여러 전체 공유자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 승계인, 낙찰자가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그리고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 낙찰자죠. 승계되는 공용부분이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리비를 안 내면 연체금이 붙잖아요. 그 연체금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단의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관리단의 단전, 단수는 불법행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책임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비를 안 낸다고 그냥 무턱대고 단전, 단수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관리단의 불법적인 단전, 단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판례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연체료는 승계가 안 되고 공용 부분만 또 승계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실제 우리 경매를 하다 보면 이 실무에서는 관리비를 전액을 전부 낼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관리소 측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풀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관리비가 너무 크다 그러면 나중에 또 소송으로 가서 일단은 다 내고 나중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 집합건물 관리단이 전 소유자, 특별 승계인 낙찰자에게 승계한 공용 부분 관리 등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의 징수를 위해 단전, 단수 등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관리단이 사용 방해 행위가 불법 행위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해서 이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이 관리단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미납관리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측하고 잘 얘기를 풀어서 납부를 하면 되겠죠. 전체 다 낼 필요는 없을 건데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관리 쪽하고 얘기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할 때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안전한 경매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전일수 대표와 함께 이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때 주의사항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는 내 돈,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상담 창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8562번으로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 시그널로 이어가 볼 텐데요. 부동산 경매 물건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물건인데요. 자, 물건 분석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오늘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경매 물건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시세보다 최저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꼭 집중해서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건을 보면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까치마을이라는 아파트예요. 8층. 그러니까 층수는 우리 저층이 아니고 굉장히 좋죠. 네, 중층이에요. 자, 건물 면적을 볼게요. 전용 평수가 10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큰 평수는 아니죠. 그리고 최초 감정가가 8억 9,900이었는데 한 번 유찰이 돼서 7억
1,920만 원까지 20%로 저감이 된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계속 물건을 살펴볼게요. 요즘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죠. 지금 부동산 침체가 이제 끝나간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60주 가까이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고점을 어느 정도 회복한 단지나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집값 상승장이 오나 강남권 시세 정고점을 회복했다. 심지어 강남 아파트를 팔면 강북에 두 채를 산다라고 하죠. 평당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파트 경매로 내가 싸게 접근할 수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물건을 볼게요. 단지 정보를 보죠. 세대수는 한 1,400세대 정도 되죠. 그러니까 대단지고 이게 총 15층. 아까 우리 8층이었죠. 그러니까 총 15층 아파트의 8층 물건입니다. 자, 용적률이 208%니까 앞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사용 승인일도 93년식이니까 노후도도 이제 어느 정도 찼죠. 그래서 이 물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예요. 자,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 권리 분석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고 권리상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임차인이 존재를 하는데 보증금이 2억 4,600만 원이 있습니다. 19년도에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는 18년도. 배당 요구를 24년 2월 29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1년 전에 배당 요구도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는 이 분은 이 보증을 받고 나는 나가겠다. 그런 의사표시로 보면 됩니다. 자, 대항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안 보고 입찰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이 남은 금액을 매수인, 그러니까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그러니까 2억 4,600 이 이상을 우리는 써야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최저가 뭐였죠? 한 7억대였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최저가로 내가 낙찰을 받아도 이분의 보증금은 다 변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등기부 현황을 보죠. 등기부 현황을 보면 여기 근저당 22년도 1월 22일 여기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말소기 권리가 되고 요거 포함해서 이렇게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의 낙찰을 받아도 아까 임차인의 보증금 그리고 따로 인수할 것이 없는 일반적인 물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고 시세 조사만 잘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입찰을 하시면 되죠. 아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정보가 내가 낙찰을 받고 다를 시에는 불허가 요청을 통해서 내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기간, 보증금, 그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 봐도 우리는 물건 분석을 아주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 물건 까치마을 아파트인데 93년식이니까 사실 좀 오래되긴 했죠. 이렇게. 근데 지하 주차장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되다 보니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라 어떤 가치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14평짜리예요. 되게 작죠? 그러니까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이에요. 93년식 복도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혼자 살거나 아니면 1인, 2인 가구들, 신혼 부부들이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평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거래 현황을 좀 보죠. 실거래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달에 11층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됐고 이게 쭉 그래도 3월, 2월 이렇게 월마다 거래가 찍히고 있어요. 자, 전세도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전세 거래는 꽤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1층, 13층 뭐 이런 것들이 한 3억대 초반에 이제 전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건 현재 매물들이 얼마대 나와 있나? 이제 그걸 봐야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할 건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이 물건을 보면 8억 5천부터 중층이 있고 9억 5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뭐 올 수리가 된 것들, 수리가 안 된 것들, 그리고 전세나 월세가 이제 껴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입찰가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싼 매물이 중층 기준으로 8억 5천이죠. 근데 아까 우리 최저가 7억대죠. 그러니까 충분히 최저가 대비 현재 매물로만 봐도 메리트는 있는 가격까지 차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입지 요건을 좀 살펴보죠. 사실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 지역의 뭐 입지는 웬만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교육 요건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런 공원, 자연 환경도 굉장히 좋고 3호선 일원역이 도보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고 그리고 수인분당선 또 이제 3호선 수서역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서역은 GTX-A가 이제 가는 곳이니까 한 1km 거리에 있어서 3호선, GTX, 수인분당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에 이제 호재들이 있어요. 여기에 영동대로 그다음에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있는데 그리고 수서 역세권에 이런 백화점들이 27년도에 입점을 한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더 좋아질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 가치도 우리가 보죠. 우리가 93년식이니까 당연히 이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또 접근을 해보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사가 올해 난 것들이 수서 이런 재건축 어떤 차량 기지 개발 호재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근 수서동 까치마을도 예비 안전 진단 절차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수서 택지 개발지구에 묶여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이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현재 가치도 현재 가치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입찰가를 선정하시고 경매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투자 시그널에서는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의 물건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 경매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꼼꼼하게 물건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아파트를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경매의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2-2128-856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02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토마토패스 공인중개사의 민법 교수이신 박기인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오늘도 많은 부동산 이야기 전해주실 텐데 네. 그 전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무엇을 할 거냐면은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 환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토지 환지의 개념과 종류,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알기 쉽게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한번 볼 거냐면 도시개발 사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수용 방식이라든가 환지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돈이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환지 방식인데 그 환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개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보다는 우리가 바로 뒤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시골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도 있고 농지도 있고 산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 새로운 신도시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요.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개발할 것인가? 여기 보면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이 있는데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LH 공사에 사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다소 발생해서 지금은 수용 방식을 많이 하지 않고요. 지금은 뭐를 많이 하냐? 환지 방식이나 수용과 환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투자의 가치가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환지 방식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환지 개발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런 환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바꾸는 거죠. 알겠죠? 그 땅을 바꾸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종전토지, 종후토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종전토지라고 하는 것은 환지가 되기 전의 땅이죠. 그러니까 아주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요.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이런 땅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어 놓는 것을 종후토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종전 땅에 있었던 그런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환지가 되면은 그 후에 종후토지에 그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환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여기서 보면 아산에 보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아산시죠. 보통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시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환지 방식이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럼 이제 환지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란 토지에서 B란 토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A란 토지에 있었던 각종 소유권이나 그다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것이요, 그 환지되는 그 토지에 그대로 권리가 이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토지의 초기에요. 투자 비용도 저렴하지만 예를 들어서 환지 방식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채비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채비지를 사업 시행자가 그것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보시죠. 지금 이 땅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 보면 A하고 B한테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A하고 B에게 주고요. 여기 C한테도 이렇게 주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H라는 땅이 있죠. 이것을 과소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과소토지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돈으로 그냥 금전으로 청산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E하고 D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도 지금 보면 D하고 E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도 과소토지인데 이 두 사람은 땅을 합하죠. 합해서 우리가 과소토지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우리가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걸 들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참 특이한 게 보면은 이 땅 주인들은 다 A부터 지금 F까지 땅 주인인데요. 여기 보면 도로로 새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공원도 새로 만들었죠. 그러면 채비지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채비지가 뭐냐면 이러한 땅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돈이 들잖아요. 또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채비지를 처분해서
그 돈으로 이런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시행 전에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 이 땅을 원래 농지였어요. 평당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도시로 만들기만 어떻게 돼요?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5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땅의 면적은 줄어들지만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요. 환지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우리가 환지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아는데, 이거는 우리가 종전 종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종전 토지가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은 개발이 안 된 아주 원형지죠. 그러면 이 땅을 이제 개발을 하죠. 개발하면 여기에 있는 여기 원주민들이 받는 땅은 이 정도밖에, 환지 받는 토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채비지가 있고요. 공공시설 용지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환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받는 땅은, 내 땅은 원래 1000평인데 왜 받는 것은 500평밖에 못 받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입체 환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집단 환지가 있고 개별 환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환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입체 환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환지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방법인데요. 내가 땅이 설령 평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히 얘기하면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땅하고 건물이 있는데 이 땅하고 건물이 나는 중심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환지 받는 땅을 보니까 땅의 크기는 얼마 안 돼요. 그럼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빌딩을 짓거나 또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파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상가 건물의 2층은 2층, 3층은 3층, 이 한 층을 내가 소유를 하고, 그래서 땅에 대해서 지분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게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에 가는데 아파트하고 상가가 다 집합 건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에 관한 것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상가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간단히 보면 입체 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단 환지하고 개별 환지. 예를 들어서 이주자 택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환지 전에는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 과액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요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 환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입체 환지다. 이러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환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시행전을 종전이고 시행후를 종후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이 땅의 크기를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기 보면 A, B, C 이렇게 해서 과소토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과소토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었냐면 우리가 그 도로 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봤단 말이죠. 우리가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이루어져. 그러면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을 받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최소한 어느 면적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60평방미터, 그러면 서울시는 90평방미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는 60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냐? 입주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요 뉴스에도 크게 떠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100평이라고 하는 이 도로 부지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뭐 한 100개 정도로 잘랐잖아요. 이걸 이렇게 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다 금전청산되는 거지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대부분 보면 각 지자체에 보면 조례나 또는 그 시행 규칙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것은 이제 과소토지 이상이 돼야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A하고 B하고 C는 과소토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금전청산하고 말아. 그럼 돈 못 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세 사람들이 땅을 합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소토지 면적이 최소 기준이 200평방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200 이상으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받는 것을 공동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D는 땅이 크죠. 땅이 큰데 D는 이만큼만 받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면적이 커도 실제로 이 땅의 가치는 평가를 해보니까 1억밖에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을 받게 되면은 땅은 3분의 1이나 또는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도 이 땅의 가치는 3억이 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지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냐면 같은 자리에 줬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자리 환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개별 환지. 다른 말로 이주자 택지를 준다. 딱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E하고 F하고 여기 G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집단 환지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죠. 아파트를 짓는 땅. 그 땅을 우리를 뭐라 한다? 집단 환지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요. 개별적으로 나는 그냥 공동주택 지을래. 나는 근린 상가를 지을래.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을 개별 환지라고 하는 것이고 아파트를 짓는 땅에다가 하는 것을 뭐란다? 집단 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 환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E나 F나 G는 여기서 집단 환지라면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공동주택 사업자, 건설업자죠. 건설업자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수익을 나누는 방법. 여기는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나누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한테 매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단 환지를 신청해서 매각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환지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환지 처분이 있고 여기 기간이 상당히 길단 말이죠. 그럼 이걸 청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 돈을 받아가야 돼. 알겠죠? 수용 방식 아니고 환지 방식일 때는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집단 환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건설업자한테 그 건설사 있죠? 건설사로부터 바로 그냥 건설사가 땅을 사가야지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사로부터 미리서 돈을 좀 더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집단 환지를 신청하는 것이고 동일한 대지 면적인데요. 여기 보면 도로를 놨기 때문에 땅 크기가 좀 더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를 보면 공원이 있다. 그리고 여기 또 채비지가 있다. 그럼 땅 크기가 줄어들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종전 토지,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 땅의 가치는 되게 낮았단 말이죠. 그런데 개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면적은 작지만 실제적으로 땅의 가치가 높아 가지고 총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환지 방식이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자를 할 때 이걸 잘 봐야죠. 어떤 걸 보느냐? 이 과소 토지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항상 봐야 돼. 그래서 조례를 항상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이주자 택지, 개별 환지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집단 환지를 신청할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별 환지는 단독주택 4층이 하죠. 그다음에 근린상 1종, 2종 근린상가. 집단 환지는 뭐요? 공동주택.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 환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아파트를 짓는 토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입주권, 분양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집단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집단 환지 보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을 개별 환지,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 것을 집단 환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집단 환지는 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는 집단 환지를 신청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집단 환지 지정 신청서를 이제 시행사가 받잖아요. 시에서 받으면 나는 이 땅에 어느 위치에 내가 환지를 받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환지 증명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았을 때 나는 내가 집단 환지를 신청했더니 어디다 이거 하는 것을 그냥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시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환지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개별 환지는 어떻게 되고 집단 환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이 환지 계획을 봐야 되는데, 이런 보면은 그 인터넷에 보면 블로그라든가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다 보니 그게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요, 환지 계획 내용을 잘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이고, 이제 과소토지죠. 제가 이제 이것은 아산 풍기역 지구로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권리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환지 면적의 최소 규모는 해가지고 어떻게 지겠냐? 단독주택은 최소한 2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뭐로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주자 택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개별 환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제곱미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청산하는 거예요. 그럼 금전 청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전 청산을 당하니까 이거 너무 적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단 환지를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건설사로부터 내 땅을 너가 사,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는 방법 이런 것이 있어. 또 만약에 집단 환지를 신청하지 않아서 금전 청산이 되면은 나중에 환지 처분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집단 환지를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환지 면적 최소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리고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환지 받고 집단 환지, 집단 환지보다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내가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나는 여기서 집단 환지를 신청했을 때는 건설사한테 이 땅을 내가 권리죠. 나의 어떤 그 환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처분해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하고 같이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하죠. 같이 아파트를 짓든지, 그래서 수익을 나누든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같이 하기는 무척 힘들겠죠. 그래서 집단 환지를 받은 경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건설사한테 자신의 권리 면적 있죠? 이 권리 면적을 보통은 다 처분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 환지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집단 환지 지정 신청서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지정을 받게 되죠. 알겠죠? 그다음에 좀 권리 지분 형태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집단 환지를 신청했다 해서 입주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받고 싶다. 그러면 개별 환지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소유 면적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크든 적든 과소토지여도 집단 환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소토지인 경우는 개별 환지, 알겠죠? 이주자 택지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공동 환지는 뭐다? 공동 환지는 다 과소토지야. A, B, C가. 그럼 원래 200평방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한 사람은 100이고 한 사람은 50이고 한 사람은 60이에요. 그럼 과소토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개별 환지가 안 돼서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 사람이 모였더니 210평방미터야.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개별 환지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공동 환지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과소토지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있어요? 금전으로 청산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집단 환지를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보율,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관보율. 그 관보율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자 봐보세요.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 가지고 있는 게 1000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환지로 돌려받는 땅이 500이란 말이죠. 그러면 1000평이었던 땅이 내가 돌려받는 땅 5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손해냐? 그건 아니죠. 1000평일 때는 땅이요, 어떻게 한다? 평당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돌려받는 땅은 500인데 이 땅은요, 나중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평당 80만 원이에요. 그럼 훨씬 더 이게 더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이 줄어든 땅으로 받느냐? 이걸 관보율이라고 그래.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내가 받는 땅은 500평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반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때 관보율은 50%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00평인데 내가 70평을 돌려받았어. 그럼 30평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관보율은 3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보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보율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면적식과 그다음에 평가식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건 왜냐하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요. 내가 중요한 것은 관보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인가. 이 관보율에 따라서 내가 받는 면적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관보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보율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A씨를 보면 1000평인데 종우토지로 600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었죠? 400이 줄어들었죠. 이것을 우리는 40%가 관보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관보율은 어떻게 하냐? 무작정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요 50%를 기준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땅의 가치가 너무나 만약에 산자락 밑에 있는 땅은 땅값이 너무나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50%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시행자가 정하거나 미리서 지를 정하거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관보율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7곡에 있는 것은 7곡에서 한번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TV에. 거기는 관보율이 97%, 즉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3평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보율이라는 것은 항상 50이 기준인데 50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고, 과소토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개별 환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과소토지란 말이죠. 내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과소토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과소토지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환지로 신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금전으로 청산을 받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집단 환지를 신청하든지, 이렇게 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가불병인데 이 사람이 300평, 400평, 5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간보율이 50이다. 그러면 150, 200, 400이니까 200, 500이니까 250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받는 면적이 얼마냐? 이 사람이 200 받고 200 받고 200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200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걸 적응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원래 150을 받아야 되는데 200을 받았죠. 그럼 50을 더 추가로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증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남의 땅 50을 산 거나 마찬가지죠. 샀다는 것은 뭐예요? 취득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청산금을 징수한다고 그래. 알았죠? 땅 샀으니까 매매대금 내놔라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가 나온다? 취득세가 부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병은요, 원래 250을 받아야 되는데 환지계획에서 다 200평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200평만 받으면 나머지 그럼 50평은 못 받게 되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감환지다. 좀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청산금을 교부한다고 얘기해요. 교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 판 거나 마찬가지죠. 50평을.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병은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징수냐 부과 교부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기반시설 설치하고 상하수 설치하고 도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공공시설 설치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하고 그러면 돈이 드니까 이 원형제 땅의 일부를 개발해서 그것을 파는 거죠. 건설사에.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이런 돈을 하는데 쓰는 것. 이것을 간단히 뭐라고 한다? 채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루지라고 하는 거다가 채비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환지 면적은 있죠.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면적을 환지 면적이라고 하고, 권리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500평인데 간보율이 50이에요. 그러면 250을 받아야 되죠. 250 이게 이제 권리 면적인데 실제로는 얼마 받았죠? 200을 받았죠. 그걸 환지 면적이라고 그래요. 300인데요. 50% 간보율하면 150이죠. 150인데 실제로 내가 받는 것은 150을 받아야 되는데 200을 받았죠. 200을 받은 것은 환지 면적.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150.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이제 비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우리는요. 이쪽에 A라는 위치에 땅이 있었으면 만약에 개발돼서 A라는 토지에다가 내가 환지를 받는 게 원칙이겠죠. 이걸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A라는 토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C라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환지를 받았어요. 이것을 다른 자리 환지, 비환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방금 과만지나 증환지는 다 얘기했고 청산도 다 얘기했었죠. 청산은 더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 돈을 받아야 된다. 징수. 더 적게 받은 사람한테는 돈을 내줘야 된다. 교부. 이것을 우리는 청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 유형별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소규모 토지가 있고 대규모 토지가 있고 다 관계없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그 토지가 소규모 토지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개별한지를 받지 못한다. 이주택지를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내가 현금 청산을 받든지 집단환지를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대규모 환지가 있어. 만약에 200인데 나는 500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3개를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1개만 받아. 그러면 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그럼 분할을 해야지. 그런데 환지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할도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단 200까지는 받고 나머지 300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전으로 청산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단 환지로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공유자면 어떻게 해요? 공유자면 여러 사람이 한 땅을 세 사람이 공유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거기도요. 이 땅이 토지가 아무리 공유여도 소유권은 하나니까 이 땅이 200평방미터를 상회한다. 그러면 개별 환지를 신청하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과수토지. 그러면 집단 환지를 신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뭐를 하는 것이다. 그때 금전으로 청산을 받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5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주거는 200평방미터만 있으면 돼. 그럼 나는 내가 방금 1개 받는다 했죠.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환지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경우를 2개를 줄 수 있다. 그러면 2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환지라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것을 서로가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땅을 누구나 다 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지 계획에서 아무리 대토지를 할지라도 하나만 주고 200일에 하나만 주고 나머지 300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렇게 환지 계획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블로그라든가 다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에 여러분요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기에 시행하고 있는 환지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소규모, 그다음에 중규모, 대규모 방금 다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필지를요. 여기서 하나는 200, 하나는 300, 하나는 100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과소 토지 이상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개수가 서로 다르니까 이때는 어떠냐? 개별한지 이주택지를 2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과소 토지는 돈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하고 필지가 여러 개 있는 것하고 하나의 땅이 한 필지인데 평수가 500평과 다른 거죠. 아무리 500평이도 토지의 개수는 한 개인 거예요. 그런데 200, 200, 200이다. 그러면 평수는 좀 더 작지만 최소 규모 토지 이상의 토지잖아요. 이 사람은 3개를 다 개별한지로 신청할 수도 있고 하나만 신청하고 나머지 2개는 집단한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큰 규모,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걸 구별을 해야 돼. 근데 보면 대부분 블로그나 있는 데 보면 이걸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써놨단 말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지 방금이요? 그것은 환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환지 계획의 내용을 보고 내가 대규모 토지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유 지분의 경우, 그다음에 여러 필지, 다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요 대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환지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투자하지 마시고 만약에 궁금하면 항상 여러분요 부동산 시그널로 여러분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문답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문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전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올바른 투자로 올바른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그 투자 방식에 대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문답의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시그널 이번 시간에는 박기인 교수와 함께 부동산 토지 환지의 개념, 종류, 그 과정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번에 환지의 모든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환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나의 토지, 부동산 가치 증대의 핵심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고민이 같이 생기신다면 02-2128-380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기인 교수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눕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